총재 스토리의 네 번째 이야기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숨겨진 천재와 잊혀진 상속녀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음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정점에 서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노숙자로 위장한 5명의 재벌 형제들, 그들 앞에 나타난 천사 같은 여동생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5명의 최고 경영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거리로 나서는 기이한 유언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20년 전 잃어버린 막내 동생을 찾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차가운 세상의 밑바닥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가진 것은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소녀. 그녀의 작은 친절이 얼어붙었던 재벌들의 심장을 녹이고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들은 이 기묘한 시험을 통과하고 흩어졌던 가족의 조각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제 총재 스토리의 네 번째 이야기, 그 장대한 서막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JW그룹의 권대현 회장의 장례식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성대하고 엄숙하게 치러졌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수백 개의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상주석에는 마치 조각상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조문객을 맞는 5명의 젊은이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바로 JW그룹의 미래이자 권 회장의 5손자인 권태준, 지훈, 우진, 시연, 그리고 민재였다. 각자 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이끌고 있는 그들은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마저도 계산된 듯 보였다. 그들에게 할아버지의 죽음은 가족을 잃은 슬픔 이전에 거대한 제국의 권력이 재편되는 거대한 사건이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5 형제는 할아버지의 서재에 모였다. 가족의 오랜 집사였던 김 변호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그들 앞에 섰다. 형제들은 당연히 그룹의 지분이 자신들의 역할에 맞게 분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꺼내놓은 것은 유언장이 아닌 낡은 비디오 테이프 하나였다. 화면 속 생전의 권 회장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재 안에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그의 쉰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너희들은 모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어. 바로 가족과 사람의 마음이다. 너희들의 심장은 차가운 강철이 되어버렸다. 그는 20년 전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막내 손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잃어버려야 했던 강하늘이라는 이름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전 재산을 상속받고 싶다면 너희들의 진짜 동생 하늘이를 찾아오너라. 그리고 이어진 조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너희들의 돈과 권력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너희 5명은 핸드폰, 신용카드, 신분증을 모두 반납하고 30일 동안 노숙자가 되어 하늘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은평구의 가장 낮은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조건 없는 선의를 베푸는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늘이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될 것이다. 영상이 끝나자 서재는 분노로 폭발했다. 특히 성질이 급한 셋째 우진이 가장 먼저 소리쳤다.
미친 소리 할아버지가 노망이라도 드신 거야. 지금 우리 보고 거짓골로 길바닥에 나앉으란 말이야. 냉철한 둘째, 지훈 역시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테스트입니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유언은 절대적이었다. 만약 그들이 이 시험을 포기한다면 JW그룹의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될 터였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5명의 젊은 거물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초라한 행세에게 노숙자로 변해야만 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명품 시계와 최고급 수트는 냄새나는 넝마 조각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손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 대신 텅 빈 밥그릇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날 밤 5 형제는 은평구의 차가운 지하보도 한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한심한 행색의 불황자들이었다. 쌩쌩 지나가는 자동차 소음과 어디선가 풍겨오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그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찔렀다. 젠장, 여기서 어떻게 한 달을 버티라는 거야. 우진의 불평 섞인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무력감과 절망감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길고 혹독한 시험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5 형제가 절망적인 첫날 밤을 보내고 있을 무렵 도시의 반대편 낡은 옥탑방에서 강하늘의 하루는 막 시작되고 있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그녀는 차가운 방 공기를 가르며 일어나 얇은 이불을 겠다. 곰팡이가 핀 벽과 삐걱거리는 낡은 책상이 전부인 작은 방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은 어디든 정갈하고 단정했다. 그녀는 일찍 돌아가신 양부모님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신문 배달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설거지까지 하루에 3-4 개의 일을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고되고 팍팍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결코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가난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순수함과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사치는 하루의 일이 모두 끝난 저녁,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조금 얻어와 집 근처 지하보도에 사는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하늘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다. 그들은 하늘을 지하보도의 천사라고 불렀다. 그날 저녁도 하늘은 어김없이 김밥 몇 줄이 담긴 작은 봉지를 들고 지하보도를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낯선 5명의 남자를 발견했다. 그들은 다른 노숙자들과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몸의 반기품과 날카로운 눈빛은 감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절망감과 굶주림은 하늘의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갑자기 나타난 그녀의 모습에 5 형제는 잔뜩 경계심을 드러냈다. 세상의 밑바닥에서 보낸 하루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불신을 심어놓았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의 경계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봉지를 내밀었다. 많지는 않지만 좀 드세요. 배고프면 서럽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꾸밈없고 맑았다. 형제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이 평생을 살아온 세상에서는 대가 없는 호의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냉소적인 둘째 지훈은 그녀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날카롭게 그녀를 관찰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너무나도 투명했다. 그 안에는 어떤 계산도, 동정도 아닌 그저 인간에 대한 순수한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하늘은 그들의 발치에 김밥이 담긴 봉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식기 전에 드세요. 내일 또 올 수 있으면 올게요. 그녀는 그 한마디만 남긴 채 뒤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다섯 형제는 한동안 말없이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김밥 봉지와 그녀가 사라진 어둠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차가운 지하보도에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평생 최고급 요리만 먹어왔던 그들이었지만 지금 그들 앞에 놓인 이 소박한 김밥만큼 강렬하게 그들의 허기를 자극하는 음식은 없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그들의 뇌리를 스쳤다. 조건 없는 선의.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말한 그것일까 믿을 수 없었다. 성질 급한 우진이 가장 먼저 김밥 한 줄을 집어들었고 뒤이어 다른 형제들도 말없이 김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삼키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며칠이 지나고 서울에는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닥쳤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지하부도 안으로 쉴 새 없이 몰아쳤다. 평생을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와 따뜻한 실내에서만 살아왔던 다섯 형제에게 길 위에서의 겨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얇고 누추한 옷가지로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천에 의지에 웅크리고 앉아 이 지독한 밤이 제발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도 하늘은 어김없이 그들을 찾아왔다. 평소보다 더 두껍게 옷을 껴입었지만 그녀 역시 추위에 하얗게 입김을 내뿜고 있었다. 파랗게 질린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본 그녀의 얼굴에 안타까운 그늘이 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곱게 개어둔 자신의 유일한 겨울 이불을 꺼내 들었다. 낡고 해졌지만 이 얇은 벽뿐인 옥탑방에서 겨울을 나게 해줄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다시 지하보도로 돌아온 그녀는 형제들의 어깨 위로 따뜻한 소미불을 덮어주었다. 이거라도 덮고 계세요. 오늘 밤은 정말 추울 거래요. 갑작스러운 온기에 형제들은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자존심 강한 셋째 우진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봐. 당신이나 덮어. 우린 동정 따위 필요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추위 때문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장 마음이 여린 넷째 시연이 그런 우진을 만류하며 하늘을 향해 힘겹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냉철한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자신들을 위해 기꺼이 추위를 선택한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다음 날 찾아왔다. 가장 몸이 약했던 시연이 혹독한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지고 만 것이다. 그의 몸은 불덩이 같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헛소리를 내뱉었다. 형제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돈도, 약도, 심지어 아픈 사람을 간호해본 경험조차 없는 그들은 창백하게 식어가는 동생의 모습 앞에서 공포에 휩싸였다. 그날 저녁, 하늘은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있는 시연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마를 그의 이마에 대보며 간호사처럼 능숙하게 그의 상태를 살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당장 약을 먹이고 따뜻한 걸 먹여야 해요. 그녀는 다시 자신의 옥탑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담긴 작은 소에 상자를 꺼냈다. 다음 달 월세를 내기 위해 몇 달 동안 잠을 줄여가며 힘겹게 모은 돈이었다. 그녀는 그 돈의 거의 전부를 들고 약국과 죽집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그녀의 손에는 해열제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야채죽이 들려 있었다. 하늘은 끙끙 앓는 시연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뉘이고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씩 떠서 그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다.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그녀의 손길에는 따뜻한 온기와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다른 4명의 형제들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자신들의 비싼 차 한 대 값에도 미치지 못할 그 돈이 그녀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했다.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은 가장 고귀한 인간애를 목격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이해관계로 사람을 판단해왔던 그들의 세계관이 이 이름 모를 소녀의 작은 선행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특히 지훈의 충격은 가장 컸다. 그의 머릿속은 왜?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저 행동을 그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따뜻한 죽을 먹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동생의 얼굴과 그런 동생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하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심장에 아주 작고 따뜻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강하늘의 지극정성으로 넷째 시연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이 사건은 5 형제들에게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불평만 늘어놓으며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않았다. 장남인 태주는 형제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할아버지의 시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다. 지금부터 각자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하늘이를 찾을 단서를 찾는다. 그들은 처음으로 형제로서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각자의 역할은 분명했다. 냉철한 전략가인 둘째 지우는 시장 상인들 틈에 섞여 동네의 경제적 흐름과 소문들을 수집했다. 사교성이 좋은 막내 민재는 노인복지관을 드나들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오래된 이야기들을 캐냈다. 예술가적 감수성을 가진 시연은 동네의 풍경과 사람들의 얼굴을 스케치하며 변화의 흐름을 기록했고, 반항가 우주는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그들만의 정보망을 파고들었다. 태주는 그 모든 정보를 취합하며 그림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결정적인 단서는 막내 민재에게서 나왔다. 복지관의 한 할머니 무리가 수년 전 사고로 죽은 강씨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된 것이다. 그들은 과거 이 동네 언덕 위 대저택권 회장의 옛 별장이었다 해서 평생을 일했던 성실한 집사 부부였으며, 그들에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뻐했던 하늘이라는 이름의 고아 소녀가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강씨 부부와 하늘이라는 이름. 민재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이 사실을 형들에게 알리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형제들이 모르는 사이 더 어둡고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의 등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JW 그룹의 2인자 박상철 부회장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권 회장을 보조하며 충신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룹을 통째로 삼킬 야심을 키워온 독사 같은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권 회장의 유언 내용을 모두 파악했다. 그는 권력에서 밀려난 5 형제들이 시험에 통과할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의 마지막 걸림돌은 존재조차 불확실한 막내 상속녀 강하늘 뿐이었다. 박 부회장은 자신의 신복인 보안 팀장을 불렀다. 그의 지시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은평구 일대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룹 이미지를 해치고 있네. 조용히 정리하도록 해. 혹시라도 그곳에서 불필요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싹을 잘라버리란 말이야. 그의 말에 담긴 정리와 변수라는 단어는 하늘을 찾아내 제거하라는 잔혹한 암살, 지령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도시환경미화라는 완장을 찬 건장한 남자들이 지하보도를 급습했다. 그들은 다짜고짜 노숙자들의 잠자리를 걷어차고 얼마 되지 않는 짐들을 쓰레기처럼 내던지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습격의 지하보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5 형제는 힘없는 노인들을 보호하려다 무리의 표적이 되고 말았다. 젊은 놈들이 여기서 깽판이야. 용역 깡패들은 형제들을 둘러싸고 위협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바로 그때 하늘이 그들을 찾아 지하보도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폭력적인 현장을 보고 겁에 질렸지만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5 형제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자 망설임 없이 그들 앞으로 달려나가 2 팔을 벌려 막아섰다. 이러지 마세요. 이분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녀의 용감한 행동에 깡패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의 시선이 하늘에게로 향했다. 그는 탐색하듯 혹은 목표물을 확인하듯 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고 잔인하게 번뜩였다. 형제들은 직감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이 소녀라는 것을 깡패 무리의 우두머리는 자신들을 가로막는 강하늘을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꼬마 아가씨, 목숨이 여러 개인가 봐.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썩 꺼져. 하지만 하늘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2 팔을 벌려 5 형제 앞을 굳건히 지켰다. 그녀의 그 연약하지만 단호한 모습에 형제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늘 반항적이던 우진이 가장 먼저 하늘의 옆에 나란히 서며 으르렁거렸다. 이 여자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대기만 해봐. 뒤이어 다른 형제들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늘의 주위로 모여들어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우두머리는 코웃음을 치며 하늘을 거칠게 밀쳐냈다. 귀찮게 하는군. 하늘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 형제들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들은 훈련받은 싸움꾼이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깡패들에게 달려들었다. 수적으로 열세인데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얻어맞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생전 처음으로 그들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지켜야 할 존재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바로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아무도 주목하지 못한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바닥에 쓰러진 하늘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가 충격으로 끊어지며 작은 은색 펜던트가 바닥으로 튕겨나간 것이다. 그것은 초승달 모양의 낡고 빛바랜 펜던트였다. 깡패의 주먹을 막아내던 장남 태준의 시선이 흙바닥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그 펜던트에 순간 멈추었다. 시간의 흐름이 그의 주위에서만 느려지는 듯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남루한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의 목에는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걸고 다녔던 똑같은 모양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그의 펜던트는 태양 모양이었고 바닥에 떨어진 펜던트는 달 모양이었다. 두 개를 합치면 하나의 온전한 원이 되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다. 그의 뇌리 속으로 20년 전 어머니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태준아, 너는 오빠니까 태양이야. 동생 하늘이는 달이고 오빠가 동생을 항상 지켜줘야 한다. 그는 아기 침대에 누워있던 갓난아기 동생의 목에 저 달 모양의 펜던트를 직접 걸어주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바닥의 펜던트와 넘어진 채 겁에 질려있는 하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강씨 부부가 키웠던 고아 소녀, 지하보도의 천사, 그리고 이름, 하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읊조렸다. 하늘아, 그 목소리를 들은 다른 형제들도 싸움을 멈추고 경악에 찬 눈으로 태준과 하늘을 바라보았다. 우두머리 깡패는 이 기묘한 분위기를 틈타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쇠 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의 목표는 모든 진실의 중심에 있는 하늘이었다. 깡패가 하늘을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 이 계자씨가 지금껏 냉철함을 잃지 않았던 장남 권태준의 입에서 짐승과도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다. 그의 차가운 이성은 산산조각 났고 20년간 억눌려왔던 동생을 향한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보호 본능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JW그룹의 후계자는 사라지고 오직 동생을 지키려는 한 명의 오빠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깡패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가 휘두르던 소의 파이프를 빼앗아 들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다른 형제들 역시 눈앞의 소녀가 자신들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맹렬한 기세로 다시 싸움에 뛰어들었다. 이제 이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되찾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다. 권태준의 포효를 신호탄으로 다섯 형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고 지친 불황자가 아니었다. 20년 만에 되찾은 유일한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맹수였다. 그들의 눈에 서린 살기와 절박함에 수적으로 우세했던 깡패들조차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그들의 저항도 잠시, 훈련된 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형제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늘의 앞을 가로막으며 인간 방패가 되어주었다. 이대로는 모두 죽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순간 태준은 둘째 지훈을 향해 절박하게 외쳤다. 지훈아, 비상폰. 그 말에 지훈은 김 변호사가 만일을 대비해 숨겨두었던 단 하나의 연락수단을 떠올렸다. 그는 깡패의 발길질을 피해 굴러 지하보도 기둥의 헐거운 벽돌 틈새에 숨겨두었던 낡은 비상용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전원을 켜자마자 단 하나 저장된 번호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채 2번 울리기도 전에 반대편에서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헐떡이며 외쳤다. 코드 오메가 은평구 지하보도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3분 내로 도착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침착한 목소리는 이 지옥 같은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리고 정말 3분 뒤 세상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지하보도의 모든 출입구가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으로 완벽하게 봉쇄되었다. 차문이 열리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마치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깡패들을 포위했고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깡패들은 자신들이 상대했던 자들이 그저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공포에 질렸다. 경호원들의 수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피투성이가 된 태준에게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큰 도련님. 그 모습을 하늘은 넋을 잃은 채 바라보고 있었다. 싸움, 펜던트,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이 정체불명의 무리들. 그녀는 도저히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태준은 제압된 깡패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하늘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조금 전에 맹수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태양 펜던트와 바닥에서 주운 달 펜던트를 그녀의 눈앞에서 하나로 합쳤다. 완벽한 원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하늘아, 우리다. 내 오빠들이야. 그 말에 다른 내 형제들도 피투성이의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와 저마다의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오빠들, 자신에게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눈앞에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그녀가 20년 동안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란 말인가. 그녀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자신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무릎 꿇려 있는 깡패 우두머리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누가 시켰지? 그는 경호팀장에게 명령했다. 이놈들, 전부 데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후를 알아내. 그리고 똑똑히 가르쳐줘. 내 동생에게 손을 댄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그의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분노에 지하보도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잠시 후 지하보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태주는 경호원이 가져온 자신의 코트를 벗어 떨고 있는 하늘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집에 가자, 하늘아. 5명의 오빠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공주님을 호위하며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하늘에 지독했던 가난과 고독의 시간도 함께 닫히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이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JW그룹 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였다. 채서 내린 하늘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세상의 모든 불을 모아놓은 듯한 화려하고도 미니멀한 인테리어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입고 있던 낡고 해진 신발이 티끌 하나 없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다. 하늘이 현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집사를 필두로 한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그녀의 앞에 일렬로 도열하여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가씨. 낯선 환대와 아가씨라는 어색한 호칭에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녀에게는 지하보도에서 들었던 투박한 위로의 말들이 이들의 정중한 인사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익숙했다. 그녀의 이런 혼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빠들은 20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그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온몸의 벤거리의 흔적을 씻어내야 했다. 최고급 스파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욕실에서 하늘은 태어나 처음으로 거품 목욕이라는 것을 해보았다. 따뜻한 물과 향기로운 입욕제가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듯했다. 목욕을 마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드레스룸이었다. 그녀의 낡은 옷까지 몇 벌이 놓인 행거 옆으로 수백 벌의 명품 의상과 구두, 가방들이 마치 백화점 쇼룸처럼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하늘은 그 화려한 옷들 대신 가장 소박한 디자인의 하얀색 면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다섯 오빠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툴지만 진심 어린 애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장남 태주는 그녀에게 한도 없는 신용카드와 최신형 스마트폰, 그리고 24시간 그녀를 경호할 경호팀을 붙여주었다.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둘째 지우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주식 포트폴리오를 건네주며 그녀의 경제적 미래를 보장해 주려 했다. 셋째 우진은 마치 키다리 아저씨처럼 그녀가 좋아할 만한 인형과 간식거리, 최신 기기들을 산더미처럼 사와서 그녀를 웃게 하려 애썼다. 막내 민재는 세계 최고의 셰프를 불러 그녀가 평생 먹어보지 못했을 산의 진미로 가득한 만찬을 준비했다. 하지만 하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어루만져준 것은 넷째 시연이었다. 그는 값비싼 선물 대신 그녀에게 스케치북과 파스텔 한 세트를 건넸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받아야 할 공주님이나 투자해야 할 자산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똑같은 눈높이에서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유하려 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늘은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며 처음으로 이곳에서 작은 안정감을 느꼈다. 그날 밤 모든 소란이 끝나고 거대한 침실에 홀로 남겨진 하늘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이 화려한 모든 것이 자신을 가두는 아름다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은평구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낡은 옥탑방과 추위에 떨고 있을 지하보도의 사람들이 떠올랐다.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시연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괜찮아. 우리가 기다릴게. 그의 따뜻한 한마디에 하늘은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불안감의 일부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길은 이렇듯 조용하고 따뜻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지하보도를 벗어난 다섯 형제는 잠자던 사자에서 깨어난 포효하는 왕이 되었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어색한 재회의 공간이 아닌 거대한 악을 응징하기 위한 첨단 기술로 무장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모했다. 5명의 형제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JW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를 동원하기 시작했다. 장남 태주는 그룹의 회장 대행으로서 모든 작전을 총괄했고 둘째 지우는 최고의 화이트 해커팀을 동원해 정보 분석에 들어갔다. 셋째 우진은 자신의 연예계 인맥을, 막내 민재는 사교계의 정보망을 이용해 배후의 그림자를 쫓았다. 작전의 중심에는 늘 하늘이 있었다. 형제들은 그녀를 연약한 공주님처럼 대하면서도 동시에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로서 그녀의 기억과 증언에 귀를 기울였다.
하늘은 오빠들의 질문에 자신을 키워준 강씨 부부에 대한 기억,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 등 사소하지만 중요한 단서들을 떠올려내며 수사에 힘을 보탰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20년 동안 흩어졌던 가족의 구심점이자 복수의 여정을 완성시킬 마지막 조각이었다. 첫 번째 돌파구는 붙잡힌 깡패들에게서 나왔다. 태준의 충직한 경호팀장에게 설득당한 그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것이 유령 회사이며 모든 지시는 한 남자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실토했다. 예술가인 넷째 시연은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지시자의 몽타주를 그려냈다. 그 얼굴을 본 형제들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바로 JW그룹 보안팀의 차장이자 박상철 부회장의 오랜 신복이었던 것이다. 모든 화살표가 마침내 한 사람, 박상철을 향하기 시작했다. 둘째 지훈의 해커팀은 박상철과 관련된 모든 디지털 기록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추악한 부패의 흔적들을 발견했다. 그는 그룹의 건설 프로젝트마다 유령 회사를 내세워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뿌리며 자신만의 제국을 구축해왔다. 이번 노숙자 습격 사건 역시 유 원장의 내용을 파악한 그가 하늘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리기 위해 꾸민 짓이었다. 그의 야망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닌 JW그룹 전체를 삼키려는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형제들은 20년 전 부모님의 죽음을 다시 떠올렸다. 당시 경찰은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단순 추락 사고로 결론 내렸었다. 태주는 회장 대행의 권한으로 20년 전의 사건 파일을 극비리에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직전 부모님의 차를 마지막으로 정비했던 정비공이 사고 직후 종적을 감췄다가 몇 년 뒤 박상철의 유령 회사가 투자한 자금으로 운수회사를 차려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박상철은 20년 전 그들의 부모님을 살해했다. 그리고는 충직한 조력자인 척 그들의 곁에 머물며 그룹을 좀먹고 마지막 남은 혈육인 하늘까지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형제들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 앞에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이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사람이 사실은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였다는 사실. 슬픔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그리고 분노는 서늘한 복수심으로 변해갔다. 그날 밤 서재에 모인 6 남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테이블 위에는 박상철의 모든 죄악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분노로 주먹을 꽉 쥔 태준의 손 위로 하늘의 작은 손이 조용히 포개졌다. 함께요,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다른 5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기에 충분했다. 6명의 흩어졌던 가족은 이제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가문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칼날이 되어 독사를 향한 마지막 사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권씨 가문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거대한 복수를 설계하는 작전실이 되었다. 형제들은 박상철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두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셋째 우진은 당장 그를 찾아가 모든 것을 박살내고 싶어 했지만 둘째 지훈은 냉정하게 반대했다.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건 너무 시시해. 그가 우리 가족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해줘야 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바로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야. 그의 차가운 복수 계획에 다른 형제들도 동의했다.
조용히 듣고 있던 하늘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가 훔치려 했던 바로 그 회사에서 그의 죄를 심판해야 해요. 그렇게 독사를 위한 덫 작전이 시작되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역정보를 흘려 박상철의 오만함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우진은 자신의 연예계 인맥을 이용해 믿을 만한 기자에게 은밀한 정보를 흘렸다. JW그룹에 잃어버린 상속력 강한을 2차 정밀 유전자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 희대의 사기극일 가능성. 이 뉴스는 즉시 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JW그룹의 주가가 휘청였고 세상은 권씨 형제들을 비웃기 시작했다. 박상철은 이 뉴스를 보고 모든 것이 자신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두 번째 단계는 형제들 간의 불화를 연출하는 것이었다. 우진은 JW그룹 본사 로비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장남 태준에게 대들었고 이 장면은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다. 지우는 경쟁사 금융그룹의 임원과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그룹 분열의 루머에 불을 지폈다. 막내 민재는 연일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며 철없는 막내의 모습을 연기했다. 박상철의 정보원들이 보고하는 모든 내용은 그가 바라던 대로 무능하고 분열된 오합지졸 형제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자신감에 가득 찬 박상철은 마침내 마지막 발톱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뇌물과 협박으로 관리해온 이사들을 움직여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그룹의 리더십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 방안이었지만 그의 진짜 속내는 이 혼란을 틈타 태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자신이 회장 직무대행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소식에 형제들은 대외적으로는 당황하고 분열된 모습을 보였지만 펜트하우스 작전실의 그들은 덫으로 기어 들어오는 뱀을 바라보는 사냥꾼의 눈으로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밤, 박상철은 자신의 호화로운 서재에서 와인을 음미하며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권대현 회장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회장님, 당신이 평생을 바친 이 제국은 이제 제 것입니다. 당신의 어리석은 손자놈들은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숨겨왔던 탐욕과 정복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6남매는 조용히 모여 마지막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결전을 앞둔 장수의 비장함과 굳건한 신뢰가 감돌았다. 태준은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하늘은 조용히 오빠들의 손을 맞잡았다. 무섭지 않아요. 오빠들이 함께 있으니까. 우리 아빠와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반드시 이겨요. 그녀의 그 한마디에 5 형제들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다. 다음 날 아침이 밝으면 길고 길었던 20년의 비극을 끝낼 마지막 심판의 무대가 막을 올릴 터였다. JW 그룹의 거대한 이사회실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JW 그룹의 거대한 이사회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박상철 부회장은 마치 자신이 벌써 이 제국의 주인이 된 것처럼 거만하고 위선적인 연설을 늘어놓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지금 우리 그룹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능한 상속자들의 다툼과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사기꾼 계집 하나 때문에 그룹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이 위기에서
그룹을 구할 유일한 구원자임을 역설했다. 그의 선동에 미리 매수된 이사들이 동조하며 권태준 회장 대행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박상철의 쿠데타가 성공하기 직전 육중한 이사회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문이 열리자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은 5명의 권씨 형제들이 마치 개선하는 장군들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압도적인 기세에 소란스럽던 회의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상철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에 찬 얼굴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너희들이 여길 어떻게 태주는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이사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오늘의 진짜 안건은 그룹의 미래가 아닌 박상철 부회장의 과거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훈이 앞으로 나서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박상철이 수십 년간 저질러온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이 낱낱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흐름도.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화면에는 20년 전 권씨 부부의 차를 정비했던 정비공이 박상철의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증거와 그의 자백 영상이 재생되었다. 박상철 부회장이 시켰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에 약을 타라고. 거짓말, 전부 조작이야. 박상철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이어지는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다. 스크린에는 그가 자신의 신복에게 지하보도 습격을 지시하는 녹취 파일과 붙잡힌 깡패들이 모든 것을 실토하는 영상이 연이어 재생되었다. 이 사회는 경악과 분노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주는 그런 박상철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당신의 죄를 증명할 마지막 증인이 남아있으니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강하늘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지하보도의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단순하지만 기품 있는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JW그룹의 유일한 공주님다운 위엄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금도 떨지 않고 회의실 중앙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날 밤 저를 공격했던 남자들의 우두머리는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박 부회장님, 타겟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늘의 증언은 박상철의 관자놀이에 박히는 마지막 총알이었다. 그녀는 품에서 반으로 나뉜 태양과 달 펜던트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지워버리려 했던 제가 이 가문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상철이 마지막 발악을 하려던 순간 회의실의 모든 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박상철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박상철 씨, 살인교사,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며 나란히 서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6 남매를 악에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의 저주는 굳건하게 뭉친 6 남매에게 더 이상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했다. 6명의 형제 자매는 마침내 길고 길었던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고 부모님의 정의를 되찾았다. 그들은 회의실 창밖으로 펼쳐진 자신들의 아버지가 지키고
할아버지가 일궈낸 도시의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이제 이 제국을,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몫이었다. 박상철의 시대는 끝났다. JW그룹은 6명의 권씨남매라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룹을 장악한 그들은 가장 먼저 할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극과 상처가 서려 있는 은평구 지하보도를 허물고 그 자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노숙인 자활지원센터를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룹의 막대한 자산을 투입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으로 권씨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사장은 만장일치로 강하늘이 추대되었다. 형제들은 놀랍도록 변해 있었다. 차갑던 장남태주는 이제 회의실보다 재단의 건설 현장에서 동생들과 땀 흘리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냉소적이던 둘째 지우는 자신의 천재적인 금융 기법을 이용해 재단의 기금을 몇 배로 불리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반항가 우진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재단의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했고 예술가 시연과 사교계의 왕자 민재는 각각 자활센터의 디자인과 자선 파티 기획을 도맡았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었다. 하늘이라는 따뜻한 태양을 중심으로 세상을 비추는 6개의 행성이 되었다. 하늘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에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옷을 입었고 화려한 펜트하우스 대신 재단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가 되찾은 럭셔리는 명품 가방이나 비싼 보석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그녀가 정의하는 새로운 의미의 럭셔리였다. 어느 날 저녁, 6남매는 펜트하우스가 아닌 부모님의 온기가 남아있는 낡은 본가에 모였다. 세계 최고의 셰프가 차린 산해 진미 대신 그들의 식탁 위에는 하늘이 직접 싼 소박한 김밥이 놓여 있었다. 그들이 지하보드에서 처음으로 함께 나누어 먹었던 바로 그 음식이었다. 형제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범한 가족처럼 둘러앉아 서로에게 김밥을 먹여주며 웃고 떠들었다. 길고 길었던 상처와 오해의 시간이 그 따뜻한 김밥 한 줄에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몇 달 후 마침내 희망드림센터의 개관식이 열렸다. 6명의 남매는 나란히 단상 위에 섰다.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마이크 앞에 선 하늘은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 강씨 부부와 지하보도에서 온기를 나눠주었던 사람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행사가 끝나고 6남매는 센터 옥상에서 노을이 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하늘의 양옆으로는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5명의 오빠들이 그녀를 지키고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그들은 피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뭉친 완벽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20년의 비극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JW그룹의 신화, 그리고 세상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갈 그들의 위대한 여정이 저물어가는 아름다운 노을 너머로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었다.